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학과 박명기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차에서 다뤄볼 노벨 화학상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를 잘 저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리튬 이온 배터리와 그리고 전기를 잘 전달하는 도선 아닙니다. 일반 와이어가 아니라 유기 플라스틱이 전기를 잘 전달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 노벨상이 수여가 되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기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주차 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추천도 꼭 눌러주십시오. 없죠? 노벨 화학상 혹은 물리학상에서 전기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혹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카츄가 엄청나게 전기를 막 뿜으면서 달려가고 있죠. 막 눈이 아른아른 거릴 겁니다. 저도 이거 괜히 넣었나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으며, 소멸되거나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 이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에너지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있던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에너지의 형태만 변할 뿐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열 에너지든 위치 에너지든 운동 에너지든 전기 에너지든 에너지의 총량을 갖출 수 있으나 하지만 그 형태는 계속 변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연력학 제2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는 바로 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해 무엇? 말할 게 없죠. 심지어 제가 어떤 짤을 가지고 왔냐면,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뭘 가장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 그죠?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산다고. 근데 그러려면 전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럼 전기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노벨 화학상도 타고 수상이 혹은 수여가 됐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 관련 노벨 화학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000년도에 휘어지고 굽힐 수 있는 유기태양 전지. 유기라는 건 여기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이 아닙니다. 휘어지고 막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 전기를 통해, 그게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야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이죠. 2019년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기술로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른쪽 요 개는 지금 좀 의아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의아하냐면 전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노벨 화학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 의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끝맺은 말에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저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2000년도 노벨 화학상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받으셨냐면 앨런 제이 히거라는 UC 산타바바라에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앨런 맥더미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의 미안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자, 세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제가 GFP 할 때도 일본이었는데 지금도 일본 교수님이 혹은 박사님이 들어가게 됐어요. 히데키 시라카와라는 박사님께서 전도성 고분자의 발견과 발전에 대한 공로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노벨 화학상 혹은 노벨 로리엇들이 되었었어요. 자, 2019년으로 이제 19년을 훅 넘어가 봅시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일 겁니다. 자, 2019년에는 구디노프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휘팅엄 교수님, 세 번째로는 요시노 교수님, 이 세 분께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대한 공로로서 노벨상을 타게 되었어요. 그럼 총 저희가 다룰 분은 총 6명이죠.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우리 전도성
전도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고분자의 전도성 혹은 플라스틱의 전도성이 있을까라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플라스틱에는 전도성이 없어요. 생수병, 오리, 절연 테이프도 있잖아. 플라스틱은. 그죠?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전기를 통할 때도 장갑 끼고 하고 절연 테이프 감고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합니다. 물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금물이 전기를 통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들이 전하를 전달해준다. 영어로 하면 charge carrier라고 합니다. 즉 전하를 띤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고분자 혹은 유기 플라스틱에 이런 전하를 수송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플라스틱에 전기가 흐르겠죠. 자, 처음 아이디어는 1930년도 하이젠버그의 학생 피모군인데 이름은 실제로 페이얼스라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단일, 이중단일로 돼 있는 이런 아세틸린이라는 고분자가 있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아세틸란 고분자가 기본 형태인데 폴리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죠, 보기에도. 그런데 이때 뭔가 어떤 형태를 줄 거냐면 자유전자와 그리고 전공이라는 걸 억지로 여기다가 도입을 할 수 있다면 이 긴 체인에다가 전공이나 자유전자를 붙어 있거나 떨어뜨려 놓거나 이렇게 어느 순간 하나의 전자를 뺀다 혹은 전공을 집어넣기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럴듯하죠. 플라스틱에 전자를 하나 빼온다면 그 전자가 없는 것을 전공이라고 하고 플러스일 거고 그 플러스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바로 전기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본 소금물의 이온과 전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형태, 적당한 거리로서 같이 있는 형태를 폴라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폴리아세틸렌에서는 폴라론의 존재가 바로 전기를 흐를 수 있고 혹은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전기가 통하겠는데? 하지만 제가 너무 크네요. 저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소자로서 이게 너무 부족했던 거야. 왜?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무슨 필름 형태도 아니고 테이프 형태도 아니고 그냥 검은 분말이었어요. 그냥 가루였어. 가루를 어디다 써? 어디다 쓰려고? 그리고 전자와 전공이 뭐 생겼다고 칩시다. 어떻게든 만들었어. 근데 근처에 있다 보면 금세 아웃이 돼버려요. 어떤 아웃이냐면 서로 만나가지고 소멸되게 됩니다. 엘리미네이션이 돼요. 혹은 리컴비네이션. 다시 만난다는 뜻이에요. 재결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폴리아세틸렌에 전자와 전공을 순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게 오래 유지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즉 전기를 안 통합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고분자에 어떻게 전도성을 넣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자, 이제 첫 번째 일본인 교수입니다. 히데키 시라카와 박사님은 자, 어떻게 연구를 했었냐면 일본의 도제식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보스가 있고 아래에 또 다른 교수들이 있고 또 아래에 뭐 다른 박사님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난 너의 마스터, 난 너의 제자, 마스터, 제자 이런 식으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히데키 시라카와는 가장 보스는 아니었어요. 보스는 이데키 교수라고 뭐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요때 작은 리더 역할 혹은 뭐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팀장 역할을 수행 중이었고 위 폴리아세틸렌이라는 걸 합성을 할 때 어떻게든 촉매를 넣어서 뭔가 이런 딱딱한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수로 바이 미스테이크입니다. 뭘 쏟아부었냐면 촉매라는 것을 쏟아부었어요. 평소보다 1000배나 많은 양. 다시 말해 유닛을 헷갈렸던 거야. 그램 넣을 거를 킬로그램을 넣은 거지. 물론 이때 촉매는 반응이 가게끔 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뭔가 실수로 촉매를 쏟아부었더니 뭔가 새로운 게 생겼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연구실에 있던 누군가는 바로 당시 방문연구원이었던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에 있는 연구소, 큰 연구소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예요. 거기에 계시던 변형직 박사라는 분이 당시에 방문을 하고 계셨고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적은 원자력 연구원이지만 1년 동안 혹은 그 정도 기간 동안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야. 어디에서? 히데키 시라카와 이 교수님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어쨌든 총매를 쏟아 부었습니다. 변형직 박사님이 실수로 이렇게 확 쏟아 부었어. 그랬더니 뭔가 빛나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게 막 생겼어요. 이 실제로 생긴 검은 분말이 아닌 필름 형태의 폴리아세틸렌이 생겨버린 겁니다. 옆에 보시면 알루미늄 포일이랑 그리고 이런 폴리아세틸렌들이 서로 다르지 않아 보이죠.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약간 금속성 같은 느낌이 나요. 우와. 그래서 빛나는 폴리아세틸렌 필름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사실 전기 전도성은 없진 않았습니다. 조금 생겼어요. 아주 조금 생겼어.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긴 하나 어쨌든 전도성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고분자를 전도성이 좀 더 커지게 하도록, 왜냐면 최초에는 미미했기 때문에 더 전도성이 커지도록 어떤 과정을 거칠 수가 있냐면 도핑이라는, 우리 도핑 테스트 할 때 그 도핑이에요. 실제로는 그 도핑이라는 거는 작은 양을 검출한다 혹은 뭐 작은 양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도핑은 이 화학에서 혹은 요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강제로 전자를 더 집어넣는 형태의 불순물을 넣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집어넣죠. 전자가 하나 없는 걸 넣는다던가 전자가 하나 많은 걸 넣는다던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도핑을 하게 되면 바로 전기가 흐를 수가 있겠죠. 즉 이를 고분자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과연 전도성이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도핑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처음에 나왔던 히거 교수님 그리고 맥딜라미드 교수님이 이런 도핑을 실시를 하셨어요. 뭐 방향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오딘을 넣을까 소듐을 넣을까 혹은 여러분들 나트륨이라고 읽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소듐이라 읽어요.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요오드를 넣을까 소듐을 넣을까 해서 서로 다르게 도핑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이오딘을 넣게 되면 우리가 산화 도핑이라고 하고 소듐을 넣게 되면 우리 환원 도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이오딘을 넣으면 아이오딘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음용이 될 성질을 가져요. 여기 아이오딘 여기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듐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어요. 소듐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가지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플러스를 좋아하고 어떤 한 녀석은 마이너스를 좋아하니까 이걸 고분자에 잘 결합을 시키면 억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도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플러스면 너 마이너스 가져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도핑 과정을 통해서 요오드를 예를 들어 요오드를 가져 쓰게 된다면 P 도핑을 하게 된 것이고 P 도핑을 하게 되면 자, 요오드에 의해서 우리 P 도핑을 하게 되면 우리 아세틸렌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I3 마이너스를 좋아하는 요오드는 이제 여기 폴리아세틸렌의 플러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플러스를 어떻게든 induce 유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폴리아세틸렌에 전공이 생겨버린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걸 억지로 마이너스를 만드는 상황이라면 다시 말해 소듐을 썼다면 Na 플러스를 썼다면 이제 마이너스가 생겼네? 여분의 전자도 생겼네? 아까 같은 경우는 전공도 생겼네? 따라서 얘는 3번과 같은 금속의 성질을 띠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에틸렌, 부타디엔 그리고 폴리아세틸렌으로 점점 길이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하는데 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정말 길었어. 엄청나게 길었어. 그러면 얘와 얘가 거의 붙어 있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이 이제 자유롭게 금속과 같은 형태를 띠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 저기 있던 전자가 서로 딱 만나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학, 화공, 물리, 신소재 등등에서 만나요. 이 내용은. 자, 어쨌든 우리 중요한 사실은 플라스틱 폴리아세틸렌에 촉매를 쏟아 부었더니 갑자기 고체 비슷한 게 생겼고, 이 고체의 전도성이 조금 있었으나 이제 도핑이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전자 혹은 전공을 더 만들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전자 혹은 전공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가장 기본 형태인 폴리아세틸렌에서부터 폴리아닐린까지 다양한 전도성 고분자들이 개발이 되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래핀 소재라고 해서 우리 흑연의 한 층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100억 배나 높아졌대요. 오, 그래핀을 이용해서. 따라서 이제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 혹은 유기 분자도 전기를 잘 전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전도성 고분자는 당연히 이런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양 전지에도 꽤나 쓸모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면 여러분들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 등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연구진들이 특히 기계공학과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과도 마찬가지, 재료공학과 마찬가지 이런 작은 칩들을 인간의 몸에다가 붙여서 지금 센싱을 해요. 온도를 측정한다던가, 여기에 땀이 나오는 걸 측정한다던가, 혹은 땀의 성분을 측정한다던가, 요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얘도 자발적 솔라셀이 필요한 거예요. 솔라 보이죠? 솔라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솔라셀이 큰 배터리를 넣을 거야, 아니면 큰 실리콘 태양전지를 넣을 거야, 계산기에 들어가는 태양전지를 넣을 거야? 아니라고요. 휘어지고 잘 구부러질 수 있는 태양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성 고분자는 태양전지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물질은 P3HT라고 부르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고분자가 많이 쓰입니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너무나 유연해요. 휘어지기도 하고 잘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잘 딱 하고 잘 붙을 수가 있겠죠. 효율은 한 10% 정도라서 태양빛이 100이 들어오면 10만 전기 발전에 쓰인다는 거예요. 90은 다 딴 데 간다는 뜻이지만, 하지만 10%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UC 산타바바라에 계시는 히고 교수님이 이렇게 휘어지는 솔라셀도 이렇게 시연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고변형직 박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67년 원자력 연구소의 박문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일본에 가서 연구를 단기로 한번 연수를 하러 가신 거예요. 이때 시라카와 즉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실에서 공동으로, 혹은 사실 말은 공동이지만 본인의 연구를 하신 거죠. 폴리아세틸렌의 필름을 만들기 위해, 필름 형태를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많은 노력을 하던 연구실이었는데, 이 고변형직 박사님께서 아연 촉매를 실수로 단위를 착각, 더 많이 넣었겠죠. 엄청나게 많이 넣었더니 됐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 형태처럼, 우리 은박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고분자가. 쩐다. 대단하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노벨 화학상은 이 히데키 시라카와 교수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2000년 노벨 화학상이 발표될 때 국내 한 언론에서 이와 같은 기사를 냈었어요. 자, 2000년도 노벨 화학상 숨은 원조는 바로 변형직 박사님이다. 변형직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 낮아 생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이 국내 과학계의 분발 혹은 국내 과학계의 자성 혹은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시 74세, 그죠? 74살이시니까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게 맞을 것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고 변영직 박사님이 당시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장학생으로 9개월간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이케다 교수는 그 가장 최종 보스였습니다. 꼭대기, 정점에 있던 도제식 그 학제에서 가장 위에 있던 교수님의 밑에서 연수를 받았고, 당시 아스틸렌 연구를 위해서 시라카와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최종 보스 이케다 교수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외국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고 실제로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연구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흔히 말하는 비자라는 게 필요해요. 즉 체류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혹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연히 최종 보스인 이분께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셨고, 따라서 68년 3월 급하게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 그 폴리에스틸렌 관련 연구들을 모두 시라카와 당시 조교수에게 다 넘겨주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분께서 이 노벨상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연구 내용을 도둑맞았다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비약하는 것은 곤란하나, 왜냐하면 시라카와 교수가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연구 결과를 가졌을 텐데, 하지만 좀 아쉽죠. 아쉽다는 말 표현이 더 안 어울릴 정도로 상당히 뭔가 좀 찝찝함이 남습니다. 어쨌든 최초로 개발을 하신 분은 변형직 박사님이 맞기 때문이죠. 실수가 됐든 고의가 됐든 어쨌든 개발하신 거는 변형직 박사님이 맞아요. 자, 이 정도로 살짝 각서를 하고 뒤에 우리 마지막 그 엔딩 리마크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 화학상 2000년도에 수여가 된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간단해요. 플렉서블 폴리머에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폴리머에 전도성을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였고, 첫 번째로는 폴리아스틸렌의 필름 형태, 포일 형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전하 혹은 전공 전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태양전지도 사실 개발이 가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폴더블 폰 많잖아요.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고 다 전도성 고분자가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성 고분자의 특징은 투명하거든요. 투명해야지. 그죠? 여기다 막 전선이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투명한 성질, 심지어 전기도 통해. 그래서 정말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0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튬이온 축전지 2019년 노벨 화학상을 안겨다 준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슬기로운 생활 혹은 자연과학 시간에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렌지를 반으로 띡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리나 아연을 콕 찝고 전구를 딱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빛이 막 난 거지. 물론 오렌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재미나게 이렇게 전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직접 파는 키트입니다. 키트. 오렌지는 미포함이에요. 오렌지는 마트에서 사세요. 자, 이러한 방식의 전지가 개발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자, 알레산드로 볼타라는 이탈리아의 과학자예요. 아마 르네상스 시대 그 이후일 것 같은데 1799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1800년도라고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에 볼타 전지가 최초로 개발이 되었어요. 어떤 걸 이용했냐면 아연과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해서 금속이 산화되는 정도 차이. 여기서는 아연이 더 산화가 더 잘 됩니다. 참고로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읽는 걸 의미해요. 전자 읽기. 전자 읽는 거 아니고 로스트 한다는 거예요. 루즈 한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어쨌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전지이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징크가 있어요. 아연판이 있고요. 구리판이 있습니다. 어디에 담겨 있나요?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이게 귤이나 그 레몬이나 혹은 그냥 비타민 C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새콤한 거. 산입니다. 산이라는 건 보통 수용액에 H+라고 불리는 수소 이온이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르산뿐만이 아니라 뭐 질산을 쓰든 황산을 쓰든 뭐 식초를 쓰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H 플러스만 있으면 돼요. 자, 징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에 들어가면 2 플러스 형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뜻은 금속을 넣으면 징크 2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남죠. 징크는 초반엔 0이었어요. 안 써서 그렇지 실제로 0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가 없었어요. 개수가 0이었는데 2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 두 개가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즉 전자 두 개가 어디론가 갔을 텐데, 참고로 이 전자는 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밖에 못 가느냐? 바로 여기 있는 도선으로밖에 못 갑니다. 도선이라는 건 와이어예요. 구리선이야, 선. 그럼 선을 따라서 전자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흘러가면 여기서 전구가 하나 있으니까 불을 반짝 켜고 일을 하고 전자가 흘러서 구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리는 이 전자를 받아서 물속에 녹아있던 H 플러스에다 줍니다. 줘요.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두 개가 만나서 전자랑 같이 만나서 수소기체가 돼요. 수소기체. 수소기체 좀 무섭지 않나요? 이거 터집니다. 수소기체. 어쨌든 수소기체가 발화가 될 수 있는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당연히 물속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을 좀 전공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성냥불을 딱 갖다 대면 성냥이 펑 터지는 것까지 뭐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렇게 전지를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지의 특징으로는 뭐 몇 가지 제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제한점이 있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수소 기체들이 마치 여러분들 맥주 드실 때 혹은 사이다 드실 때 병에 막 뽀글뽀글 붙어 있죠. 뭐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똑같아요. 수소 기체가 날아가지 않고 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점점점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과의 접촉을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 기체가 안 나오게 돼요. 막혀 있는 거야. 혹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바깥은 추운데 안은 따뜻하겠지.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공기방울이 아니라 수소 기체 방울들이 구리판을 싹 감싸서 실제로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계속 H 플러스가 소모가 돼요. 소모된다는 뜻은 계속 수소로서 날아가야 이 전지가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H 플러스라는 건 바로 산인데 산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즉 바꾸어 말하면 본질적인 어떤 수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평생 불을 켜지 못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불을 켜고 금세 꺼져버려요. 왜? 산의 농도가 약해지고 수소기체가 빵글빵글 구리판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얘는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충전을 한다 해서 외부로 날아간 수소기체가 다시 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소기체는 금방 날아가요. 엄청 가벼워서 금방 날아갔을 테고 그 수소기체를 다시 H 플러스의 형태로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뭐 아주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99.99999%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충전은 절대 안 된다. 원복이 되지 않는다. 원복, 원래 복귀,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전지가 하나 뭐가 있냐면 바로 다니엘 전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니엘 전지의 특징은 좀 재밌습니다. 아까는 그냥 H 플러스 두 개가 모여서 수소로 나오는 걸 썼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나의 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은 다른 용액에 담겨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SO4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연 똑같이 썼고 구리도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 똑같이 있고 징크도 그대로 있어요. 다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금속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고 얘는 물에 녹아있는 형태예요. 자, 아연의 입장에서는 양이온을 좋아한다 그랬죠. 양이온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계속 여기에 징크 2 플러스를 계속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징크 2 플러스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난 자꾸 징크 2 플러스로 만들고 싶어.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안 녹아요. 징크 2 플러스 내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입장에서는? 징크 금속 입장에서는. 그냥 징크는 징크 2 플러스로 가기를 좋아하나 징크 2 플러스가 그러니까 많아지면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징크 2 플러스를 딴 데로 보내야 되는데 이때 딴 데로 보내는 게 바로 이 벽의 역할입니다. 이 벽은 이온은 통과를 할 수 있으나 이 두 용액은 섞이지를 않아요. 자, 두 용액은 섞이지 않고 이 과량의 이온, 뭐 반대로 말하면 SO4 2- 이온은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공성막이라고 그래요. 다공성막.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의 볼타 전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기가 생성되고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되고 전지의 성능이 개선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이런 막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염달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쓰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전지의 4대 요소가 있어요. 바로 양극, 그리고 음극, 그리고 전의 액, 이런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공성 막, 요 막까지가 바로 전지의 4대 요소고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 점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극, 음극, 전액, 다공성 막.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1차 전지를 다뤘고, 물론 이건 2차 전지가 가능합니다. 2차 전지라는 건 충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전기를 넣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방전 전에, 전기를 쓰기 전에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얘는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자, 어쨌든 2차 전지는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널리 쓰이고 정말 많이 쓰는 탑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납축전지입니다. 납축전지. 고도로 상용화된, 고도로 사용 중인 납축전지가 있고, 이 납축전지 어디에 많이 씁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동차에 많이 써요. 자동차에 납배터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뭐든 배터리는 있는데 99.999%는 납배터리예요. 물론 이처럼 엔진룸에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고 혹은 뭐 바깥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바깥에 있는 건 트럭들, 그리고 트렁크에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뭐 무게 배분을 위해서 앞뒤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면 납축전지는 무겁거든. 한 15kg, 뭐 가벼우면 한 7, 8kg까지 나갑니다. 무겁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도 있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자, 요런 납축전지는 정말 많이 써요. 이거 누가 개발을 했냐면 1859년 프랑스의 게스톤 플랜테라는 교수님께서, 과학자가 1859년에 만들어놨고, 교수님 요 1901은 뭡니까? 1901은 노벨상이 최초로 수여된 때예요. 노벨상 전에 개발을 하셨어요. 좀 생각해보면 납축전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거의 1859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한 170년 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170년 전이면. 당시에 납축전지를 개발했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하지만 불행히도 뭐 노벨상의 수여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왜냐면 그 이전이니까. 하지만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납축전지의 충방전 원리를, 사실 이건 너무나 화학적이고 너무나 좀 공학적인 내용이라서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충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원래대로 복귀하느냐 혹은 전지가 사용이 될 때, 방전이라는 뜻입니다. 방전이 될 때, 전지를 사용 중일 때의 구조와 충전이 될 때의 구조가 서로 리버서블 해야 돼요.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볼타 전지는 비가역적 전지예요. 이건 가역적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넣어주거나 혹은 전기를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서는 크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충방전이 가능한 납축전지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차가 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보통 점프를 한다고요. 점프. 말 그대로 점프입니다. 이 점프는 다른 쌩쌩한 배터리에서 전기를 꼽아다 쓰는데 반드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교수님 여기 마이너스 아닌데요? 보통 자동차의 마이너스 극은 차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에다 연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아니면 보험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네. 자, 납축전지 이제 정말 많이 쓰고 있어. 230년 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어.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2V의 높은 전압을 나타내요. 2V. 심지어 2라는 거는 모든 수를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그 2V가 단위로서는 너무 좋아. 2V를 두 개 연결하면 4V,
세경이라면 6V, 그리고 일반적인 납축전지는 12V예요. 그래서 6개 연결이 된 형태입니다. 직렬로. 그래서 2V의 높은 전압을 내는 건 정말 큰 장점이고 가격이 너무 싸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왜냐하면 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납은 재활용이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납을 어디다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왜냐하면 이거는 오염물질이에요. 큰일 나요, 납을 버리면. 그래서 이 납이 오염물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쉽다 보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그리고 230년 동안 썼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신뢰성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내연기관 자동차, 비상용 전원장치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장 큰 문제는 무거워요. 무겁다는 뜻은 우리 핸드폰에 납축전지를 못 달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납이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뭐 평생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뭐 납축전지 만드는 회사들은 다 굶어 죽게. 얘도 분명히 수명이 있습니다. 충방전을 계속 하다 보면 성능 저하가 생겨요. 그리고 그냥 가만 냅둬도 안 돼. 금세 방전이 돼버려요. 수시로 자주 충전을 해줘야 돼. 근데 수시로 자주 충전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내가 납축전지를 써서 뭐 컴퓨터를 작동을 시킨다.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컴퓨터는 DC 전원을 쓰고 12V, 15V, 12V, 9V, 5V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전기를 굳이 안 꽂고 납 배터리에 꽂아도 동작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아져요. 뭐냐면 그 쓸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왜냐면 납축전지 특징은 수시로 충전을 해줘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고착이 돼버립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열화라는 말로도 써요. 따라서 수시로 충전해줘야 되는데 사실 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있죠.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얼터네이터 혹은 제너레이터라고 불리는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그 발전기는 계속 납축전지를 충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쓸 때는 상당히 베스트예요. 자, 또 하나는 단점이 뭐냐면 과충전을 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황산 안에 담겨 있어요. 납축전지는 황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황산입니다. 그러니까 강산이죠. 좀 위험한 황산 안에 담겨 있고, 얘는 산이다 보니까 H+가 충분하고 마이너스를 받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폭발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납축전지는 그렇게 폭발을 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폭발 이전에 보통 얘가 망가지거나 할 때 그 황산 수용액이 빠져나오면서 그냥 망가지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 폭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230년 동안 잘 연구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폭발은 아니에요. 폭발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소기체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또 산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적당히 또 보충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어. 그래서 보충이 필요 없는 배터리를 우리가 MF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십시오. 보통 우리 전부 다 납축전지는 다 MF 배터리예요. 보충이 필요 없는 배터리. 아주 멋진 배터리죠. 다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요. 뭐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이 배터리 가지고 들고 다닌 얘기도 어릴 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뭐 포기. 자, 그래요.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자, 이제 뭔가 이제 근현대적인 2차 전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니켈 카드뮴 전지고요. 1899년,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개발이 된 전지고,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서 이거 메탈입니다. 무슨 금속을 쓰느냐? 뭐 온갖 금속들을 알로이를 해요. 좀 비싼 금속들이요. 뭐 란탄계, 좀 어려운 금속이죠. 좀 특수한 금속들을 잘 섞어서 니켈 수소 전지라는 걸 만들기도 합니다. 특허권은 소니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특허가 다 풀렸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워크맨이라고, 혹시 여러분 장성규가 생각이 나려나요? 그거보다 그 이전에 워크맨이라고 하면 카세트 테이프 넣고 듣던 그것들이 있어요. 카세트.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잘 모르시죠? 음악 들을 때. 그때 필요한 전지들이 있는데, 그 전지가 소니에서 이런 형태의 전지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줬겠어요.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왜냐면 소니는 워크맨이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아닙니다. 그 전에 소니는 워크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차저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를 엄청나게 팔았고 정말 많이 쓰였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에네루프라고 불리는, 이것도 일본이에요. 산요 전기에서 만드는 이런 우리 AA 타입의 혹은 뭐 AAA 타입의 전지들을, 여기가 AA군요. 전지들 만들어내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보통
그 카메라, DSLR의 플래시 혹은 스트로보라고 하는데 번쩍이는 거 있죠. 그때는 일반 전지로는 감당이 안 돼요. 갑자기 그 전화가 확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는 갑자기 방전량이 갑자기 확 피크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는 많이 쓰입니다. 여전히 많이 쓰여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 장단점도 다음 장에서 한번 봐야겠죠? 자, 장단점은 우선 뭐 니켈 카드뮴 전지 혹은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는 신뢰성이 우수해요. 많이 썼어 지금까지.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뭐보다? 여기서 리튬에 비교해서 리튬보다 싸요. 그리고 정말 큰 장점이 있는 게 저온에서 성능이 정말 우수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추운 데서 쓰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여러분 핸드폰 아마 쓰실 때 경험을 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차가운 데 놓으면 정말 배터리가 광탈합니다. 광탈. 하지만 니켈 카드뮴 전지는 저온에서 성능이 우수해요. 그래서 한때 니켈 MH 전지는 그 프리우스라는 자동차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토요타 자동차에서 나온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얘가 거의 뭐 압도적이었죠. 거의 한 20년 전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이때 전지로 쓰인 게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래요. 아직도 잘 돌아다닙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안 써요. 얘네들은. 물론 쓰는 옵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이잖아. 항상 봄이고 가을이고 지금처럼 따뜻하면 좋을지 모르나 차가운 곳에서 장시간 주차를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런 성능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심각한 오염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위에 보이는 CD 때문에, 캐드뮴 때문입니다. 캐드뮴은 이따이 병. 차마 제가 사진을 여기다 붙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못 붙여드리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뼈가 부러지고 굽고 하는 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캐드뮴 특징상 1.2V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메모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효과는 뭐냐면 쓰다 보면 절대 100%를 쓸 수가 없어. 뭐냐면 배터리의 전체 총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확 줄어들어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파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겠지. 쓰다가 좀 나빠지면 또 살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니켈 카드뮴 전지는 어쨌든 뭐 성능이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면 메모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충전 방전을 좀 주의해서 해줘야 돼요. 우리 그냥 핸드폰 그냥 꽂아놓고 가만 냅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뭔가 특별하게 충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는 이게 너무 낮아. 1.2V. 아까 납축 전지는 2V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가죠. 리튬이온 배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 어디에 많이 씁니까? 자동차 생각나죠? 자, 위에 무슨 차입니까?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나온 현대 아이오닉 6 심지어 트럭도 엄청 많이 다녀요. 전기차, 전기 트럭, 포터 되게 쌉니다. 전기 포터 세제 혜택 받으면 아마 2천만 원이면 산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경유 모델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 배터리가 어디에 깔려 있냐면 이 포터는 옆에 있습니다. 무겁게 여기 연료통에 있던 자리인데 연료통 떼버리고 배터리를 다른 거고 자동차는 요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우리 시트 아래 시트 아래에 깔아놔서 무게중심이 밑에 있다 보니까 자동차도 되게 안정적이야. 뭐 극단적으로 사고 실험하면 배터리가 저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커브 틀면 휘청하겠지. 근데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늘 다루고 있는 바로 휴대용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샤오미 휴대용 배터리도 여러분 갖고 다니시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전부 다 리튬이온 배터리 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배터리 강국이에요. 뭐 최근에는 중국의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좀 위태위태하긴 해요. 하지만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최근에 LG화학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주식이 어쨌든 LG에서 만드는 LG그룹에서 만드는 LG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그리고 삼성 SDI 큰 두 축이 세계 시장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LG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들어가요. 삼성 배터리는 어디 들어가겠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셀폰에도 많이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터리 강국이다. 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의 그 충전량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모지
아마 여러분들 전전긍긍할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지게 되면 진짜로 막 괜히 막 불안하고 그러죠. 인스타 못 보고 페이스북 못 보고 그럴 거야. 자,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배터리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자, 이때 배터리가 우수한 성능을 지닌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바로 고성능이에요. 고전압, 전압도 높아야 되고 전류량도 많아야 돼. 그리고 가벼워야 돼, 안정해야 돼, 그리고 저렴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수한 배터리의 요건들일 거예요. 그럼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걸 만족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질량이 낮다는 게 정말 좋아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는 뜻은 가벼운데 전자를 많이 내놔 혹은 쉽게 내놔 이러면 정말 축전지 10kg짜리랑 한 1kg짜리 리튬이온 폴리머가 같은 양을 낸다면 당연히 리튬이온이 밀도가 높겠죠. 에너지 밀도가 높겠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리튬이온은 이게 주기율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아까 징크가 아연이 E 플러스를 내놓기를 더 좋아한다 그랬죠? 리튬은 리튬 플러스로 내놓는 걸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리튬은 리튬 플러스가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금방 내놓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쉽게 빠져나와요. 그럼 이걸 잘 이용하면 정말 우수한 전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노벨 화학상을 타신 세 분의 교수님들의 업적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튬이온 배터리가 좋은 거 알겠어. 좋은 게 알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까 납축전지 혹은 다니엘 전지 봤는 것처럼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런 다공성 막도 있고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 단지 리튬인 걸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리튬 플러스 자체는 너무나 사이즈가 작아요.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율표가 번호가 작을수록 작은 거예요. 작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질 않아. 그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그 말은 한쪽엔 리튬 플러스가 많이 있고 한쪽은 리튬 플러스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탠리 휘팅엄 교수님은 이 황화 티타늄 고체라고 불리는 이 고체에 리튬 이온이 인터컬레이션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인터컬레이션은 건 뭐냐면 어떤 물질로 기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혹은 잘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이온이 이 황화 티타늄 고체에 잘 저장이 되면 결국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때 전압은 약 2V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터리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V의 전압을 알고, 자, 다음 교수님은 굿이너프. 이름도 재밌죠? 충분히 좋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서 사용한 티타늄 다이설파이드 대신에 이황화 티타늄 대신에 코발트 옥사이드 물질을 썼어요. 이 코발트 옥사이드 물질은 인터컬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리튬과 잘 결합을 해요. 단순히 그냥 저장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결합을 하게 합니다. 이온 결합을 해요. 그럼 결국 이걸 쓰니까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걸 LCO라고 해요. 그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앞에 시나니만 붙여서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시판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하면 대표적인 양극재예요. LCO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앞서 2V보다는 훨씬 높은 4V의 전압을 내요. 물론 정확히는 약간 3.7V 정도를 냅니다. 여러분들 가끔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볼 기회가 있으면 3.7V라고 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납축전지 2V,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1.2V, 얘는 3.7V. 어마어마하죠. 전압이 높다는 건 큰 장점을 갖습니다. 그죠? 3.7V의 큰 그런 전압의 향상을 가져왔고, 자, 이 두 분의 교수님은 뭘 했냐면 양극재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셨어요. 즉 리튬이온 배터리의 플러스 쪽을 주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 이제
요시노 아키라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연구하셨냐면 음극재를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음극재 뭐냐면 앞서 얘네들은 다 그냥 리튬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금속입니다. 메탈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덩어리입니다. 근데 리튬 덩어리는 상당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랑 반응해서 터지고요. 불을 내고요. 그리고 물과 반응해도 불을 내고요. 가만히 있어도 지들끼리 녹아서 아무튼 불을 냅니다. 불을 내요. 정말 위험한 물질이에요. 실제로 리튬 금속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공기 중에 놔두면 발화를 하다 보니까. 혹은 충격에도 정말 민감해요. 폭탄이지 뭐 폭탄. 뭐 화염병 정도로 생각할까요? 폭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요 두 번의 연구는 다 리튬 메탈을 썼었어요. 근데 음극재, 리튬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음극재를 바꿔줄 수 있을까? 이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흑연을 씁니다. 흑연 아시죠? 우리 연필 흑연이에요. 껌댕, 숯껌댕을 쓴 거예요. 숯껌댕 안에 리튬들이 쏙쏙쏙쏙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혹은 방전 시에 리튬이 다 빠져나가거나 혹은 리튬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주 안정하게. 여기서 안정하다는 뜻은 리튬 금속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개발하셔서 지금 이렇게 배터리 분야, 리튬 배터리 분야로서 노벨 화학상을 타신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럼 항상 이렇게 장점만 있냐? 장점만 있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보통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에 화기에 던지지 마시오. 이런 문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버렸어도 안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건전지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환경오염 때문이에요. 그죠? 그 안에 각종 뭐 유해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당연히 환경오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코발트 자체가 중금속이다 보니까.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불이 나요. 왜냐면 이걸 망치로 쾅 쳤다고 칩시다. 그럼 충격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나냐면 여러분 뭐 사진을 제가 여러 개 가져와 봤는데 전기를 한 12V 혹은 뭐 건전지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한 6V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연결을 하면 불꽃이 일어나요. 느껴보셨나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직지직합니다. 그러면 더 큰 볼티지를 사용하는 거라면 지직지직 아크가 막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선이라고 해요. 합선 혹은 쇼트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뭐 피복이 좀 벗겨지거나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면 누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불이 나게 돼요. 마치 용접할 때 용접할 때 이렇게 버쩍버쩍 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서 불도 날 수 있고요. 얘는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입니다. 보안 이건 르노 삼성 초기 모델인데 밑에 배터리에서 불이 난 상황이에요. 왜 불이 나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계속 충방전을 사용하다 보면 이 리튬 금속이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점점 뚫고 나와요. 어딜 뚫고 나오냐면 배리어를 뚫고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위스커라고 해요. 위스커. 이 위스커가 나오면서 결국 플러스에 탕 닿게 되는 순간 이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즉 불이 나요. 지직지직 하면서 불이 납니다. 그러면 터져버려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이에요. 뭐 가격적인 측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왜냐면 리튬 자체가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 원자재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받는 원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리튬이 안 나오거든. 중국이나 칠레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마치 석유처럼 원자재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리튬이 안 나오는구나. 좀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무역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하다. 자, 저는 좀 항공사고나 뭐 비행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아시아나항공 991편이 제가 이거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2011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인천공항을 출발한 이 카고예요. 카고. 실제 이 비행기입니다. 카고라는 건 짐 실는 비행기들이에요. 이 비행기가 제주도 레이더 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제주도
해상이니까 바다로, 서해바다로 다 추락을 해버린 거야. 그 원인이 뭔지 봤더니 보려면 당연히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블랙박스가 없어요.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렸어. 바닷속에 있었는데 건져냈더니 다 타버렸어. 도대체 불이 어떻게 난 거냐, 그게 궁금했겠죠. 근데 보니까 화물 중에 인화성 화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0.26톤, 약 260kg 정도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었던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슬금슬금 움직이거나 혹은 뭐 페인트가 갑자기 불이 날 수도 있어요. 페인트가 뭐 인화성 물질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 물로 끄면 돼. 비행기에 사실 다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그래서 소화가 가능해.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물로 못 꺼요. 일반적으로. 물이 닿으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끄느냐? 산소를 차단할까? 산소 차단과도 관련이 없어요. 얘는 연소가 아니에요. 산소를 받아서 불이 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타는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얘는 화학적으로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비행기에서 이게 불이 났다? 끌 방법이 상당히 난감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물을 확 쏟아 부으면은 온도가 확 떨어질 테니까 뭐 인정. 그리고 빨리 응급처치하면 되겠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해봤자 스프링클러 정도일 텐데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화재가 났고 실제로 화재 수준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폭발이 일어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폭발이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때 사고 이후로 위탁 수화물, 다시 말해 여러분들 짐 붙일 때, 비행기 탈 때 리튬 배터리를 못 넣게 돼 있어요. 수화물로 못 갖고 탑니다. 반드시 휴대해서 들고 가야 돼요. 휴대할 수 있는 용량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왜 휴대를 하느냐? 불이 나면 우리가 사람이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짐을 실어 놓으면 불 나면 몰라요. 뭐 알 수는 있겠으나 불 끄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저는 봐요.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자, 노벨 화학상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충방전이 가능한 고성능 2차 전지예요. 바로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키워드는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개발을 통해서 우리 그 노벨 화학상을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분리막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발화가 일어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랑 부딪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분리막이 필요 없는 고체 형태의 전액을 쓰는 배터리도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으나 이건 노벨상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고 현재 연구가 되는 분야라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쨌든 우리 모바일 라이프, 그리고 현재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비쿼터스 시대, 어디에나 모바일 어떤 기기들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배터리는 상당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 배터리의 후보로서 가장 우수한 것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맞아요. 전압도 높고 정말 많은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건 어쨌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기차를 산다면 약간은 불안할걸? 그런 거는 빨리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는 끝났고요. 와, 시간 많이 지났네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가지가 있네요. 지금 보아하니. 첫 번째는 우리 전도성 고분자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아세틸렌 고체를 만든 시라카와 박사의 연구와 그리고 변형직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과연 한국인으로서 억울한 일인가? 혹은 노벨상 수상과 국가 사이에 대한 생각은 뭐 단적으로 일본은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문학상도 있죠. 그죠? 설국 쓰신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든 노벨 문학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냥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노벨상 수상이 과연 국가적인 일인가 혹은 국가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변형식 박사님은 실제로 개발한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좀 억울한 측면이 생겼죠. 그래서 아마 제가 제 강의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연구 특허 혹은 기여도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 현재 리튬 이외에 리튬 아래에 소듐이 있습니다. 소듐도 상당히 전지가 활발하게 연구 중이에요. 왜냐하면 리튬이랑 소듐이랑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전기적으로 보면 리튬보다 더 획기적이고 우수한 성능과 잘 개발만 된다면 높은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돼요. 다시 말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듐이온 배터리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듐은 바닷물에 많거든. NaCl이 엄청나게 많거든. 리튬은 보호무역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소듐은 바닷물에 많아.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소듐이온 배터리가 제대로 개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유사 분야에서 노벨상을 탄 전례가 과학 분야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휴대용 배터리는 우리가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소듐이온 배터리가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들을 다 해결을 했다면 노벨상 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타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 요걸 약간의 노벨상의 매너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얘네들은 같은 분야를 혹은 비슷한 분야에 대한 상을 주지 않을까? 이유가 있죠, 당연히. 다양한 분야를 해야 되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만약에 2000년 처음에 소개한 전도성 고분자 분야와 2019년에 된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자,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도성 고분자에 비해 배터리 분야는 그야말로 산업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리 폴더블 디스플레이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TV를 접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 하지만 배터리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LG화학. 몇 년 전에 거의 한번 엄청 났죠? SDI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선정하는 커미티예요. 혹은 레프리예요. 노벨상을 하나만 수여를 해야 된다면 위 전도성 고분자와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 중에 어떤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할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어플리케이션 측면으로만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 미래 기술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박명기였습니다.